자, 그렇다면 이제 7월의 시에 우리가 산에 관한 시 읽기와 쓰기입니다. 그래서 몇 편을 감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김소월의 산유화를 어른이 한번 최은옥 선생님 아는 분 시키려고 그래요. 최은옥 선생님 어려우면 산유화 한번 읽어보세요. 낭송. 산유화 김수호.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멀리서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오는 작은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느라네. 산에는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 그 산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개 한번 많이 알려진 시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리가 개화기 이후로 가장 많이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이 산유화라는 시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산유화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산유화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산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그러면서 고민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쓸까? 도대체 산의 뭐에 대해서 쓸까? 고민했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김소월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이 작품을 보면서 김소월은 어떤 생각으로 산을 썼을까 같이 우리가 여행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씩 꽃이 피네. 하기 쉽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교수님 메타포, 은유 하는데 이거 메타포, 은유도 없어. 이거 그냥 생각나는데 쓰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겨울을 빼놨네요.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서 가을, 봄, 여름 3계절 꽃이 핀다 했어요. 겨울은 역시 안 피어요. 그러니까 산을 보고 가을, 봄, 여름 없이 그냥 꽃이 핀다.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절 은유도 중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립을 잘하느냐. 집을 짓는데 밑에는 철골 깔고 위에는 막대기로 이게 되겠습니까?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작품도 건물을 짓는 것 같죠. 자,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없이 꽃이 피네. 아주 평범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느끼지는 산에서는 계속 꽃이 피는구나. 생성. 우리가 이 우주만물 자연 속에는 계속 생명이 이렇게 탄생하는 모습을 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볼 수 있네요. 두 번째,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는. 여기서 확 그냥 뒤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는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기분 좋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산들 기와요 지만발한 산.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기분 싹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은유로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용만 봐도 우리는 서글퍼요. 이런 것이 바로 김소월 씨의 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는데 그 굉장히 홀로 핀다는 데서 애로움을 느껴요. 고독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모든 존재
이런 생각하니까 이게 아찔하죠. 이게 바로 이 김소월 산유화의 묘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산에 오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산을 또 산에서 오는 작은 좋아서 오는지 나빠서 오는지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여 꽃이 그래도 산에서 이렇게 어디서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역시 그렇게 새도 좀 고독한 것이죠. 그래도 꽃이 좋아서 산다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서 더 기분 나빠요. 산에는 꽃이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씩 꽃이 지네. 자, 이게 대단히 산이 위대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생성, 탄생, 하다가 마지막에는 소멸. 모든 화려한 것들은 탄생했다가 소멸된다. 이런 어떤 것을 우리는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면 뭔가 우리들 마음이 허전하고 경건해집니다. 아, 생명이라는 게 뭐냐, 자연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백록담이라는 정지용의 백록담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먼저 빠졌으니까 이거 하세요. 누구요? 지기학 교장. 지기학 교장. 백록담 정지용. 절정에 가까울수록 뻑국채꽃 키가 점점 소모된다.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갸웃 내다본다. 화문처럼 한 박힌다. 바람이 차기가 한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뻑국채 키는 아주 없어지고도 8월 한천엔 흩어진 성신처럼 난만하다. 산 그림자 오둑오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뻑국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네. 참 정지용, 우리는 정지하면은 뭡니까? 향수, 시향수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백록담 시를 보면 참 깊은 그의 철학을 볼 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록담은 어디예요? 백두산. 백두산입니까? 한라산에 백록담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라산. 네. 자, 지금 한라산에 올라가면서 그 소감을 쓴 것입니다. 소감을 쓰는데, 그러니까 같이 여행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 시인과 함께 이 시를 따라 가보자고요. 이게 얼마나 정말 재밌는 시인지. 절정에 가까울수록, 자, 지금 여러분들 등산해봐서 알죠? 높은 산, 얕은 건 소용없고 그건 산도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산, 적어도 1000m, 2000m 높은 산, 이런 산 절정에 올라갈수록 뻑국채 꽃키가 점점 소모된다. 뻑국채라고 하는 국화과에서 가는 꽃이에요. 꽃. 근데 꽃이 중턱에서는 상당히 크는데 올라갈수록 키가 작아지는 거야. 이게 키가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절정에 가까울수록 그 뻑국채 꽃키가 점점 소모된다. 네, 소모되면 없어지면 키가 줄어들어 버려.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아예 한 마루 오르면 마루 안 올라오면 허리까지 없어져 버리는 거야.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뻑국채 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마루에서는 모가지가 없고 모가지 잘라갔어. 나중에 얼굴만 갸웃대다 본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다 없고, 그러니까 이 꽃봉오리 무늬만 반짝거리고 있는 거고, 큰 그 꽃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뻑책 그 키가 작아져가지고 얼굴만 꽃잎만 반짝거리고 있어요. 자,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얼굴만 갸웃 내다본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굴만 갸웃 내다본다. 꽃잎만 반짝하고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키가 없어. 황혼처럼 판박한다. 황혼이라는 건 꽃무늬죠. 마치 돌에 그 꽃무늬가 새겨지듯이 그냥 땅에 딱 달라붙었어요. 바람이 차기가 한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뻑뻑제키는 아주 없어지고도, 그러니까 너무 추운 데서 견디다 못하니까 몸뚱아리 다 생략해버리고 얼굴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고 8월 한철엔 흩어진 송진, 그런데도 8월 한철엔 흩어진 하늘의 별처럼, 그 꼭대기에서 하늘의 별처럼 날만 어우러진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 얼굴만 내밀고 반짝거리는 거예요. 감동적이죠.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뻐국제 꽃밭에서 별들이 켜도다. 참 오히려 어둑어둑할 때 그 꽃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은 낮아져요. 수많은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모든 게 다 없어졌어. 그럼에도 마지막 하나 얼굴만은 남겨두고, 그것이 밤에는 별처럼 반짝거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아, 이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인간에게도 참 이거 살면서도 또 정상에 오르면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그래서 거기서만 반짝거리 서로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기진맥진했어. 그걸 보고서. 왜?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되니까. 뻐국체만 또 못하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이 백록당 정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웅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에서 뭘 배울 것인가? 산에서 뭘 말할 것인가? 산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도종환의 산경. 산의 경치입니다. 산경. 일어나세요. 도종환.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했다. 산도 똑같이 아무 말을 안 했다. 말없이 산 옆에 있는 게 싫지 않았다. 산도 내가 있는 걸 싫어하지 않았다. 하늘은 하루 종일 티 없이 맑았다. 가끔 구름이 떠오고 새 날아왔지만 잠시 머물다 곧 지나가 버렸다. 내게 온 꽃잎과 바람도 잠시 머물다 갔다. 골짜기 물에 호미를 씻는 동안 손에 묻은 흙은 저절로 씻겨 내려갔다. 앞산 뒷산에 큰 도움은 못 되었지만 하늘 아래 허물 없이 하루가 갔다. 네. 참 이것도 뭐 도종환의 접시꽃당 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대단히 잔잔하고 담담하면서도 아주
정감이 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의 조용함, 정숙함,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자연 그대로 그냥 어떤 인공이라든지 문명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그러한 그 상태에서 서로가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도사들끼리 모여 앉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했다. 누가? 내가. 산도 똑같이 아무 말을 안 했다. 나도 말하지 않고 산도 말할 게 없어. 아니 감히 입으로 뭐라고 떠들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침묵이 차라리 나.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했다. 산도 똑같이 아무 말을 안 했다. 말 없이 산 옆에 있는 게 싫지 않았다. 도사들끼리 모여 앉아서 이제 경지가 있는 하늘은 하루 종일 티 없이 맑았다. 순수해요. 가끔 구름이 떠오고 새 날아왔지만 잠시 머물다 곧 지나가 버린다. 아주 고요함, 정숙함, 정일함. 내게 온 꽃잎과 바람도 잠시 머물다 갔다. 골짜기 물에 호미를 씻는 동안 손에 묻은 흙은 저절로 씻겨 내려갔다. 그러니 여기는 뭐 어떤 인위적인 것, 인간적인 것, 뭐 이런 것들 일체 필요 없이 자연 그대로 너는 나, 너 나는 나. 앞산 뒷산에 큰 도움은 못 되었지만 하늘날에 허물없이 하루가 갔다. 이래서 이 산의 경치, 정경을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제가 이번 뽑은 시들은 뭔가 그 산의 의미심장함, 웅장함, 그 깊이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산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민록의 산. 홍정희 선생님. 한번 읽어봐요. 산, 한민국. 당신 품에 안겼다가 떠나갑니다. 진달래꽃 술렁술렁 배웅합니다. 앞서 흐르는 물소리로 들려며 사랑의 널로 돌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늙어가면서 삶에 지치면 먼 발치로 당신을 바라다보고 그래도 그리우면 당신 찾아가 품에 안겨보지요. 그렇게 살다가 영 당신을 볼 수 없게 되는 날 당신 품에 안겨 당신에게 수 있겠지.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첫 줄하고 마지막 줄 보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 품에 안겼다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뭘까? 마지막 당신 품에 안겨 당신이 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와 당신의 대화입니다. 나와 당신의 대화. 이건 달리 말하면 여기서 당신은 산, 자연이고 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당신과의 대화입니다. 당신 품에 안겼다가 떠나갑니다. 인간은 처음에 이제 자연에서부터 탄생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당신 품에 안겨서 인간은 자연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간다. 어디로 떠나가? 진달래꽃 술렁술렁 배웅합니다. 앞서 흐르는 물소리 길을 열며 사람들 마을로 돌아갑니다. 이걸 보면은 자연 속에 있다가 차츰 마을로 도시로 인간은 내려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줄에 있는 것은 원래
자연 속에 있던 인간들이 차츰 문명을 쫓아서 마을로 내려가고 그리고 도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면 뭐 출세하러 간다. 출세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진달래꽃 술렁술렁 배운 거 하고 흐르는 물소리 모두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마을로 내려가서 문명으로 내려가서 살아가면서 늙어가면서 삶에 지치면 먼 발치로 당신을 바라보고 다시 옛날 고향 자연을 바라보고 그래도 그리우면 당신 찾아가 품에 안겨보지요. 도시에서 살다가 그 자연을 많이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가 영 당신을 볼 수 없게 되는 날, 죽게 되는 날 결국 당신 품에 안겨 당신이 될 수 있겠지요. 나도 자연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산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자연이 되겠고 그 자연을 떠나서 살다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시들은 전부 다 이런 그 상징적인 은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가을산 이 부여가 나온 시인 이대무의 가을산이라는 시를 한번 좀 봅시다. 박동선 선생님. 박동선 선생님. 가을산 이대무 덩치 큰 저산 어깨 들썩이며 붉은 소리 죽여 부는 붉은 오르고 오르다가 하늘까지 번지 누가 저 운명의 저 산에 붉은 한바탕 가을을 쏟아내고 초심으로 돌아간 저 한결 가벼워진 마을을 보며 하늘을 보내 다구름 소리도 팽팽하고 계곡이 부슬부슬 이 시는 덩치 큰 저산에 씁니다. 의인화했어요. 그게 뭘까요? 덩치 큰 저 산을 덩치 큰 저 산에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덩치 큰 저 산에 어깨에 들썩이며 울고 있네. 그걸 왜 산이 우나 하고 그 다음 줄을 보니까 소리 죽여 우는 붉은 눈물이라는 걸 보니까 이게 어느 계절에 쓴 거요? 가을입니다. 단풍이 물들어서 하는 붉은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덩치 큰 저 산에 저 큰 산 어깨에 들썩이며 울고 있는 아주 의인화를 잘했죠. 의인법을 소리 죽여 우는 붉은 눈물 붉은이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어쨌든 이 붉은 눈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단풍을 붉은 눈물이라 했습니다. 오르고 오르다가 하늘까지 번지는 그 단풍이 물든 것이 하늘까지 번졌다는 거예요. 아주 그 표현이 좋습니다. 누가 저 순명의 저 산에 울리고 있나? 누가 저렇게 그 물리고 있는 무슨 단풍이 저렇게 물들어서 그렇게 타고 있나? 한바탕 가을을 쏟아내고는 그런 단풍을 쏟아내고는 초심으로 돌아간 저 산에 그 빈 가지만 남는 겨울을 생각해 본 거죠. 한결 가벼워진 영혼으로 마을을 보내 세상을 보는 거죠. 또 하늘을 보내 저 자연을 보내 다구름 소리 더욱 쾌쾌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그래서 닭울음소리 더 쾌쾌하고 계곡물 토실토실 또 오르네 해서 자연은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산은 또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울고 몸을 태우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상당히 아주 재밌게 쓴 그런 가을산입니다. 마종기의 산행, 그러니까 산에 다니는 등산 얘기입니다. 자, 마종기의 산행. 홍배호 선생님 읽어보세요. 네. 네. 한번 낭송해 주실까요? 나중에 이른 아침에는 나무도 우는구나. 가는 어깨에 손을 얹기도 전에 밤새 무인이 슬러 울어버리는구나. 누가 모두 내려온 말끔히 씻어주랴. 아직도 잔잔히 떨고 있는 지난날 잠시 쉬는 자세로 주위를 둘러본다. 앞길을 묻지 않고 떠나온 이번 산행, 정상이 보이지 않는 것 누구 탓을 하랴. 등짐을 다시 추슬러 떠날 준비를 한다. 시야가 엉뚱 젖어 있는 길. 네, 좋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아침 일찍 등산한 것 같아요. 등산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적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나무도 우는구나. 이렇습니다. 나는 이 구절이 좋아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나무도 우는구나. 근데 그게 운다는 게 뭐예요? 가는 어깨에 손을 얹기도 전에 밤새 모인 이슬로 울어버리는구나. 뭔 상황인지 알겠죠? 네, 아침이 되면 이슬방울들이 잎사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른 아침에는 나무도 우는구나. 글쎄, 아침부터 운다는 게 기분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표현이 좋죠. 이른 아침에는 나무도 우는구나. 아침에는 희망 찾는데 가는 어깨에 손을 얹기도 전에 밤새 모인 이슬로 울어버리는구나. 네, 이슬 맺힌 나무들. 누가 모든 애로운 말끔히 씻어주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나무에 관한, 이슬 맺힌 나무에 관한 얘기 하다가 그 다음에는 누가 모든 애로운 말끔히 씻어주랴. 이건 자기 얘기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화자. 아직도 잔잔히 떨고 있는 지난날 자기 얘기야 이거. 잠시 쉬는 자세로 주위를 둘러본다. 네, 자연을 봤어요. 앞길을 묻지 않고 떠나온 이번 산행. 정상이 보이지 않는 것 누구 탓을 하랴. 네, 산에 올라가서 정상 쉬운 게 아니죠. 등짐을 다시 추슬려 떠날 준비를 한다. 네, 결국 뭐 정상을 못 가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옮겨야죠. 그랬더니 시야가 온통 젖어 있는 길. 그래서 좀 뭔가 그 인생살이 고달픔, 그 슬픔, 달랠길 없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학습적 의무적으로 제시를 하나 넣습니다. 자, 날마다 산에 올라 세 번째 것입니다. 여기 선생님 앞이 나와서 잘 좀 해보세요. 네? 연극 축제 서는 것처럼 네? 앞이 나와서 당 그날에서 잘 보고 날마다 산에 올라 홍림병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짓밟혀진 계곡에
무슨 미련이 있을 것인가? 소유가 소유를 다스리며 지배가 지배를 다스리며 부정한 약탈이 핏발을 세우다 마침내 진창으로 침몰하는 낙화의 전망. 정상이야 그래도 구름으로 닦여진 은빛 순수의 흔적이라도 붙어 있을 것이고 바람이 머물던 무념의 그림자 그 가난한 정숙에 몸짓이라도 남아있을 것이 아닌가. 무수한 바람의 역사가 대지의 순결을 유린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 아스라이 나부기는 부끄러움만이 유일한 존재의 흔적일지라도 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르다 지쳐 쓰러지는 눈물, 그것이 무모한 지상의 허무일지라도 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르다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눈빛에서 저 신앙 도에서 박수 한번 더 쳐드려요. 네, 저도 좀 철학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어요. 이 시가 네. 박사님 벽이 싹 다 났건데 산꼭대기다 다 놔둬서. 네. 그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좌절, 그러면서도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뭐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왜 정상으로 가려고 하죠? 정상은 그래도 순수가 있을 것이니까, 정의가 있고 진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니까 우리는 올라가. 끊임없이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산과 인생, 그러니까 산에 오르는 것이 바로 인생과 같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그런 것 아닐까? 사실은 그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다 쓰러지는 것이 모든 존재의 운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운명적으로 뭐 안 오르려고 안 오른다는 건 죽은 거예요. 그렇다니까 우리가 목숨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딱 시작을 했어요. 이미 짓밟혀진 계곡에 무슨 미련이 있을 것인가. 소유가 소유를 지배하며 지배가 지배를 다스리며 부정한 약탈이 핏발을 세우다 마침내 진창으로 침몰하는 낙화의 절망. 이것은 낙화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죠. 자연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정상이야 그래도 구름으로 닦여진 은빛 순수의 흔적이라도 붙어 있을 것이고, 그렇다는 정상. 바람이 머물던 무념의 그림자 그 가난한 정숙의 몸짓이라도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정상은 그 뭔가 정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순수가 있지 않겠는가? 다시 또 세속으로 내려옵니다. 무수한 바람의 역사가 대지의 숨결을 유린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 아스라이 나보기는 부끄러움만이 유일한 존재의 흔적일지라도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도 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다 지쳐 쓰러지는 눈물, 그것이 무모한 지상의 허무일지라도 다시 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르다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그 마지막 두 줄은 빼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로 끝날 수도 있는데 마지막 두 줄을 더 넣습니다. 자,